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쟁 시리즈 적벽대전 조조 2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은 그 순간부터 더 큰 야망을 품었다. 북방의 광활한 평야를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그의 꿈은 이제 강남의 땅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155년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법과 시를 탐독하며 세상을 호령할 그릇을 키워왔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꺾고 화북의 패자가 된 후 그의 눈은 남쪽으로 향했다. 형주는 그 길목이었고 유표의 죽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 조조는 이제 손권과 유비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삼았다. 그는 허도의 궁전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형주를 얻었으니 이제 강동을 취할 때다. 손권의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유비의 잔당을 소탕하면 천하가 내 손안에 들어온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지만 속으로는 북방 병사들의 남방 적응을 걱정하고 있었다. 북방의 건조한 바람에 익숙한 그들은 강의 습기와 더운 기후에 약할 터였다. 조조의 오랜 충신인 장료는 그런 조조의 마음을 읽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장료는 169년에 태어나 조조를 따르기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운 무장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무예를 익히며 강한 자를 섬겨 세상을 평정하리라는 각오를 다졌다. 조조를 만난 후 그는 그를 주인으로 삼아 충성을 바쳤고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장료의 성격은 냉정하고 신중했으며 항상 전장의 약점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조조에게 말했다. 주공, 우리 병사들은 말 타고 평야를 누비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장강의 물길은 다릅니다. 수전에 서툰 채로 나아가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의 안개와 습기가 병사들의 기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조조는 장료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꾸했다. 장료, 내 충언은 고맙다. 하지만 내 대군의 위세가 손권의 작은 수군을 압도할 것이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강동의 백성들이 내 덕에 굴복할 터이다. 조조의 이 자신감은 그의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하면 백성들이 안정된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하다 여겼다. 그러나 속으로는 병사들의 풍토병을 염려했다. 이미 형주에 도착한 군대 중 일부가 열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방 출신 병사들은 강의 물과 공기에 적응하지 못해 피로가 쌓였고 조조는 이를 약한 마음의 탓으로 돌리며 군기를 다잡았다. 그는 강한 군대는 환경을 이긴다라고 병사들에게 외치며 그들을 독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편 손권과 유비의 연합은 조조의 남하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손권은 강동의 젊은 군주로 형 손책의 유지를 이어받아 오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조조의 대군이 형주를 넘어오자 참모 주유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는 오나라의 총사령관으로 무예와 지략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조의 군대는 숫자가 많지만 수전에 약합니다. 우리 강동 수군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권에게 장담했다. 주유의 생각은 명확했다. 강의 지리를 이용해 조조의 대함대를 꺾으면 오나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유비는 후방에서 지원을 약속하며 연합을 강화했다. 유비는 한실의 후예로서 백성들의 인덕을 모으는 데 능했으나 병력은 열세였다. 그는 선권과 힘을 합쳐 조조를 막아야 내 꿈인 한실 부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주유에게 병력을 보냈다. 이 연합은 조조에게 예상치 못한 위협이었다. 조조는 강가에 서서 흐르는 장강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강이 내 천하의 장애물인가? 하지만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장료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장료는 조조 곁에서 병사들의 훈련을 감독하며 주공의 야심이 크니 우리도 그에 맞춰 강해져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수전 연습을 시키려 애썼으나 북방 병사들의 어색한 노 젓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조조는 대규모 수군을 장강에 집결시켰다. 수십만의 군대가 배를 타고 강을 메우며 위세를 떨쳤지만 그 안에는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강의 파도에 멀미를 하고 습한 공기에 기침을 해댔다. 조조는 이를 보고 이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리라라고 믿었으나 속으로는 선권의 수군이 강하다는 소문을 떠올렸다. 강동 출신의 선권 군대는 물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터였다. 조조의 참모 중 하나인 순유는 주공 연합군의 병력은 우리에 비해 적지만 지리가 그들을 돕습니다. 신중히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순유는 조조의 오랜 책사로 행정과 전략에 밝은 인물이었다. 그는 천하를 얻으려면 때를 기다리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조조를 보좌했다. 하지만 조조의 마음은 이미 남하로 기울어 있었다. 그는 유비의 인덕과 선권의 수군이 합쳐지면 골칫거리지만 대군의 힘으로 짓밟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이렇게 조조의 남하 작전은 시작되었고 연합군의 저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가에 바람이 불어오며 전운이 감돌았지만 조조는 여전히 천하가 내 손에 잡히리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장료는 그런 조조를 보며 주공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좌우하리라라고 생각했다. 그의 충성은 변함없었으나 수전의 위험을 예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조군의 배들이 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연합군 쪽에서는 주유가 병력을 정비하며 대응을 준비했다. 주유는 조조의 오만이 그의 패배를 부를 것이다라고 믿으며 작전을 세웠다. 유비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전투가 내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리라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조조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천하 통일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강변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강을 건너 적을 무찌르자라고 외쳤다. 병사들의 함성이 강물을 울렸으나 그 속에는 풍토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미 몇몇 병영에서 열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조조는 이를 은폐하며 군기를 세웠다. 그의 생각은 이 작은 고비를 넘으면 강동이 내 것이다였다.
장료는 병사 한 명 한 명을 살피며 우리는 주공의 꿈을 위해 싸운다라고 격려했다. 그의 세심한 보살핌은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조는 그런 장료를 믿으며 전진을 명령했다. 장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가운데 수군 전투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다. 조조의 야심이 부딪히는 이 강에서 천하의 운명이 걸린 대결이 시작되려 했다. 조조는 배 위에서 멀리 보이는 적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산 너머가 내 세상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장료의 경고가 메아리 쳤다. 연합군의 힘을 과소평가한 이 순간이 후에 큰 후회를 불러올 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주유는 강동의 본진에서 선권에게 보고했다. 조조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우리 수군의 이점으로 맞서야 합니다. 선권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의 지원이 있으니 승산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비는 형주 남부에서 병력을 보내며 조조를 막아 한실의 명맥을 잇자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조조의 남하를 자극하며 수군 전투의 발단을 만들었다. 조조의 대군이 강을 메우자 연합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할 준비를 했고 이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조조는 내 위세에 모두 굴복할 터라고 믿었으나 강의 흐름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장료는 조조 곁에서 병사들의 건강을 더 챙겨야 합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세심함은 조조의 군대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이렇게 전투의 서막이 열리며 양측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 조조의 야망이 강물에 비치듯 그의 결단이 역사를 바꿀 순간이었다. 장강의 밤은 고요 속에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동남풍이 불어오며 강물 위로 은은한 안개를 뿌렸고 물결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연합군의 선봉에 선 황계는 열척의 경장선을 이끌고 조조의 함대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배마다 짚과 기름이 가득 실려 있었고 병사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황계는 150년대에 태어난 오나라의 노장으로 손견 시절부터 충성을 다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의 불꽃처럼 타올랐다. 황계는 강동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며 무예를 익혔고 어린 시절부터 강남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내 운명이라 믿었다. 손책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손권을 섬기며 오나라의 안위를 위해 헌신했다. 적벽에서의 이 전투는 그의 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임무라 여겼다. 배전에 서서 바람을 느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동남풍이 내 목숨과 함께 조조의 오만을 불태우리라. 오나라의 깃발이 꺾이지 않도록. 그의 마음은 두려움 없이 단단했고 백성들의 안녕과 오나라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가득했다. 병사들이 횃불을 준비하자 황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각오를 다져라. 이 불이 우리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오나라를 위해, 손권 주공을 위해.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병사들은 그의 결연한 태도에 감화되어 눈빛을 빛냈다. 황계의 배들이 조조군의 함대에 가까워지자 조조의 진영에서는 예상치 못한 환영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병사들 사이로 황계가 항복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사기가 잠시 올랐다. 조조는 후방의 지휘 막사에서
참모들과 전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천하 통일의 꿈으로 가득했지만 연합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적벽에서의 전투는 그의 자신감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그는 황제의 항복 소식을 첩자에게 전해 듣고 희색을 만연히 하며 말했다. 하하, 강동의 노장 황제마저 내 위험에 굴복했구나. 그의 지식을 빌리면 손권과 유비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겠어. 조조의 이 자신감은 그의 오만과 승리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황제의 명성을 알기에 이 항복이 진심이라 믿었고, 속으로는 이로써 강남이 내 손에 들어온다. 천하 통일이 눈앞이다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장류는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주공, 황제의 항복은 의심스럽습니다. 오나라의 충신이 쉽게 배반할 리 없습니다. 이는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중히 살피셔야 합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기마병을 격파한 그는 조조의 신뢰를 받았지만 늘 약점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조조는 장류의 충언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장류, 내 걱정은 알겠지만 황제가 속임수를 쓴다면 그를 잡아 처단하면 그만이다. 그의 배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캐내라. 조조의 이 결정은 그의 오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황제의 항복을 기회로 삼아 연합군의 약점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 뒤에 숨은 주유의 지략을 간과했다. 연합군의 본진에서는 주유가 지휘선 위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적벽 전투를 통해 오나라의 운명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주유는 어린 시절 강동의 부유한 가문에서 자라며 학문과 무예를 익혔고 손책과 함께 강남을 평정한 후 그의 유지를 이어 손권을 보좌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조의 대군을 꺾지 못하면 강동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황제의 배가 조조군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며 주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황 장군의 용기가 우리의 승리를 열 것이다. 이 계책이 실패하면 강동의 미래가 위험하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황제의 희생이 성공을 가져올 것이란 확신과 함께 노장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공존했다. 주유는 병사들에게 단호히 명령했다. 황 장군의 신호를 기다려라. 불길이 오르면 화살을 쏘아 조조군을 몰아붙여라. 이 전투가 오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 위를 울렸고 병사들은 활을 장전하며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주유의 곁에는 제갈량이 서서 조용히 전황을 살폈다. 그는 이 전투가 유비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으며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주유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총사령관, 황 장군의 화공이 성공하면 조조의 함대는 괴멸될 것입니다. 동남풍이 우리의 편이다. 제갈량의 이 말은 그의 하늘 읽는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별의 움직임과 구름의 흐름을 관찰하며 동남풍을 정확히 예측했고 이 바람이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다. 갑작스럽게 황제의 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황계는 배전에 우뚝 서서 병사들에게 외쳤다. 불을 질러라. 이 불이 역사를 바꾸리라. 그의 목소리는 강물을 가르며 메아리 쳤고 병사들이 횃불을 던지자 집과 기름이 폭발하듯 타오르기 시작했다. 황계는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한 고육지계의 흔적을 남긴 채 오나라의 영광을 위해, 손권 주공을 위해 라고 외치며 불타는 배를 조종했다. 그의 배는 불화살처럼 조조의 철쇠로 연결된 함선들 속으로 돌진했다. 불길이 첫 번째 함선에 옮겨 붙자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가 펼쳐졌다. 연기와 불빛이 하늘을 뒤덮으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조조군의 북방 병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화공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불이다. 도망쳐라. 라고 외치며 배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차가운 강물과 불타는 잔해에 휩쓸렸다. 한 병사는 동료를 밀치며 살려줘. 라고 울부짖었지만 불길에 삼켜졌다. 또 다른 병사는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무거운 갑옷 때문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여기서 적벽대전의 가장 빛나는 속임수인 고육책을 들여다보자. 고육책은 고육지책이란 사자성어를 말한다. 고육은 괴로울 고와 고기육이 합쳐져 몸을 괴롭힌다는 뜻이 된다. 즉, 남을 속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일부러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조조의 압도적인 대군과 손권 유비 연합군은 장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조조는 숫자에서 우세했지만 대부분 북방 출신 병사들로 구성된 그의 군대는 수전에 약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조는 모든 군선을 쇠사슬로 연결해 거대한 해상 요새를 구축했고, 이 방식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연합군에게는 승산이 없었다. 주유와 제갈량은 화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문제는 어떻게 조조의 본진 가까이 다가가 불을 지를 수 있느냐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황계의 고육계였다. 주유가 개최한 장수회의에서 황계는 고의로 주유의 작전을 비판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는 주유가 조조에게 맞설 용기가 없다고 비웃었고, 이에 주유는 분노한 척하며 황계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간절히 황계의 목숨을 구하려는 장수들의 간청에도 주유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황계는 목숨은 건졌으나 군봉으로 100대의 매를 맞는 형벌을 받았다. 황계는 50대도 채 맞기 전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몇 차례 기절했으며, 그 모습을 본 병사들과 장수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짓이 아닌 실제 형벌이 가해졌고 간첩들조차 속아 넘어갔다. 황계는 사경을 헤매며 회복하던 중 친구인 간담에게 계책을 털어놓았고, 간담은 황계의 혈서가 담긴 투항서를 가지고 조조에게 접근했다. 의심 많은 조조는 간담을 신문했으나 황계의 상처와 혈서, 그리고 간담의 논리적인 설명에 설득되었다. 더욱이 채중과 채화가 황계가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돌아가 조조에게 보고하자 조조는 완전히 믿게 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황계는 화공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마른 나뭇가지와 풀더미, 기름을 실은 화선 여러 척을 이끌고 조조의 본진으로 향했다. 배에는 투항의 증표를 싣고 검문을 피했으며 조조의 병사들은 그 배들을 환영했다.
그러나 본진 가까이에 이르자 황제는 불을 질렀고 불길은 바람을 타고 쇠사슬로 연결된 조조의 군선 전체로 번졌다. 조조의 해상 요새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강동 연합군은 결국 적벽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황제의 배가 조조의 함대에 접근하자 조조 진영은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황제는 곧바로 불을 지르는 대신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먼저 조조가 완전히 방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를 조조 진영 깊숙이 몰고 들어갔다. 조조가 투항을 믿고 경계를 풀었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어서 황제는 화공의 최종 준비를 점검했다. 배에는 이미 기름과 화약, 불을 붙일 집단이 실려 있었고, 바람은 동남풍으로 바뀌며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자 황제는 신호를 보냈다. 준비된 병사들은 재빨리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병사들은 미리 준비된 작은 배로 옮겨 타 빠져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조조를 속여 대승을 거두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다. 철쇠로 연결된 함선들은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병사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젊은 병사는 이 불이 하늘의 저주다 라고 외치며 절망했고 그의 옆에서 동료가 화염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 참상은 조조군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조조는 후방 막사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다. 황제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주유의 계략이다. 내가 어찌 이리 속았단 말인가. 그의 마음은 분노와 후회로 뒤엉켰다. 자신의 오판이 이 재앙을 불렀음을 깨달았지만 그는 내 천하의 꿈이 이 불길에 무너질 수 없다라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불을 끄고 반격하라. 내 군대는 꺾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불길의 포효에 묻혔다. 장료는 조조 곁에서 검을 뽑아들고 외쳤다. 주공, 불이 번지기 전에 물러서십시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장료의 충성심은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며 탈출로를 확보하려 애썼으나 불타는 함선들이 길을 막았다. 한 병사가 장료에게 달려와 장군, 배가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 장료는 이를 악물며 주공을 지켜라. 목숨을 걸고라도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마음은 조조의 안위로 가득했지만 속으로는 이 화공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절망했다. 장료는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라며 강한 자를 섬겨 세상을 평정하리라는 꿈을 키웠다. 조조를 만난 후 그는 그를 주인으로 삼아 충성을 다했고 이 순간에도 그의 곁을 지켰다. 한편 주유는 본대의 지휘선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황 장군의 용기가 불을 일으켰고 이 불이 조조의 야망을 태우리라.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화살을 쏘아라. 적을 끝장내라. 오나라의 승리를 위해 연합군의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지며 화살비가 조조군의 함선을 덮쳤다.
불길 속에서 조조군은 더욱 혼란에 빠졌고 병사들의 비명과 함성이 강물을 뒤흔들었다. 주유의 곁에서 제갈량은 조용히 전황을 살피며 이 승리가 유비의 대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에는 천하삼분지계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황계의 열척 배가 촉발한 화공은 이제 거대한 불의 장막이 되어 조조의 함대를 집어삼켰다. 연합군의 병사들은 주유의 명령에 따라 배를 몰아 조조군을 압박했고 화살과 창이 불길 속으로 날아들었다. 불타는 함선들 사이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강물은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조조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주유의 지략에 속았다라고 한탄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였으나 여전히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결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지휘 막사에서 지도를 내려다보며 이 불을 끄고 재정비하라 라고 소리쳤지만 불길은 통제 불능이었다. 황계의 외침이 메아리 치듯 불길은 꺼질 줄 몰랐다. 그의 희생은 연합군의 사기를 하늘로 치솟게 했고 조조군의 병사들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한 병사는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울부짖으며 강으로 뛰어들었고 또 다른 병사는 불타는 갑판 위에서 동료를 붙잡고 살고 싶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철쇠로 연결된 함선들은 그들을 가둔 불의 감옥이었다. 주유는 지휘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이 불이 조조의 꿈을 끝장낸다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합군의 함성과 어우러져 강물을 울렸다. 조조군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병사들은 서로를 짓밟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불과 연기에 휩싸여 쓰러졌다. 조조는 이 참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야심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이 순간 그는 패배의 쓴맛을 느끼고 있었다. 장료는 조조를 호위하며 주공, 제가 목숨을 걸고 길을 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그의 검은 불빛 속에서 번쩍였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불길은 너무 강했고 조조군의 함대는 하나둘 무너져 내렸다. 이 화공의 실행은 적벽 대전의 결정적 순간이었으며 조조의 운명을 뒤흔드는 전환점이었다. 그러면 화공작전을 성공시키고 조조의 적진에 남은 황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황계는 화공을 성공시킨 뒤 자신이 타고 있던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 강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헤엄쳐 탈출하려 했지만 혼전 중 조조군의 화살을 맞아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갔으며 그 모습을 본 오나라 병사들조차 그를 조조군의 포로나 이미 죽은 자로 오인해 그대로 지나쳤다. 결국 그는 익사할 뻔했으나 한당이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듣고는 이를 황계의 목소리로 알아챘다. 한당은 급히 배를 돌려 황계를 건져 올렸고 그가 입은 갑옷을 벗겨 상처를 치료했다. 황계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부상은 매우 심각했다. 이후 그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회복했으며 그 공로로 인해 오나라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훗날 그는 무릉태수로 재임하던 중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손씨 가문을 위해 헌신한 그는 끝내 전장에서 죽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았는데
이는 그가 겪은 고난과 발휘한 지혜를 떠올리면 합당한 결말이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조조의 꿈을 가리듯 짙게 깔렸고, 불빛은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전투의 열기가 절정에 달한 이 밤, 장강은 불과 연기로 가득 찼다. 불길이 장강을 삼키며 조조의 함대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연쇄된 배들이 불타 무너지며 수많은 북방 병사들이 강물로 뛰어들었고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다. 삼국지 우금전에는 적벽에서 조조의 군대가 역병에 걸려 죽었고 선박이 불타 패배한 후 퇴각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으며 정확한 사상자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장 유명한 기록은 자치통감의 구절로 조조의 군대는 굶주림과 역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대반이었다라고 한다. 여기서 대반이란 절반 이상을 뜻하므로 병력의 절반을 조금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조군의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흔히 알려진 80만 대군이라는 수치는 위나라 측의 과장된 선전 혹은 주유와 제갈량의 연설에서 언급된 허구에 가깝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조조의 본대 병력이 약 20만에서 25만 명 수준이었다고 추정하며 여기에 유표에게 항복한 형주의 병력 7만에서 8만 명이 합류해 총 28만 명 안팎의 규모였을 것으로 본다. 결국 28만 명 중 절반 정도 내외를 적벽 대전의 사망자로 볼 수 있겠다. 조조는 후방 막사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피부에 뜨거운 열기가 스쳤고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조조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이 불이 내 야망을 태울 수 없다. 천하를 노리는 자는 이런 고난을 딛고 일어선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엉켰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결의가 남아 있었다. 155년 패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병법을 익히며 세상을 호령할 꿈을 키웠다.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꺾은 그 승리가 이제 불길 속에서 희미해지는 듯 그는 주유와 유비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 패배가 내 끝은 아니다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화상이 그의 팔과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만 조조는 고통을 참으며 탈출을 모색했다. 그의 곁에서 허저가 달려왔다. 허저는 160년대에 태어난 조조의 충신으로 거대한 체구와 무예로 유명한 장수였다. 그는 어린 시절 산동의 산악지대에서 자라며 힘과 충성을 키웠고 조조를 만나 주공의 대업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는 각오를 세웠다. 허저의 성격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으며 전장에서 조조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조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주공 화상이 심합니다. 제가 업고 탈출하겠습니다. 이 불바다를 뚫고 북으로 가야 합니다. 허저의 이 행동은 그의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불타는 잔해를 헤치며 조조를 등에 업고 강변으로 향했다. 조조는 허저의 등에 매달려 허저 내 덕분에 살았구나.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마음에는 후퇴의 쓰라림이 가득했으나 허저의 힘에 의지하며 생존의 희망을 품었다. 조조군의 선단 대부분이 불타고 병사들이 탈출하며 대패의 양상이 뚜렷해졌다.
북방 병사들은 불과 연기에 질식하며 서로를 밀치고 강으로 뛰어들었고 수많은 시신이 물 위를 떠다녔다. 한 병사는 주공을 구하라 라고 외치며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으나 화마에 삼켜졌다. 조조는 허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강변에 도착했지만 그의 군대는 이미 괴멸 상태였다. 장료는 조조의 호위를 맡아 병사들을 모으며 후퇴를 지휘했다. 장료는 검을 휘두르며 추격하는 연합군의 화살을 막아냈다. 병사들 주공을 보호하라. 북으로 퇴각한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 속에서도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장료의 마음속에는 이 패배가 주공의 야망을 꺾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각오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조조를 보며 주공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조조는 장료의 충성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내 대군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주유의 지략이 이토록 무서웠구나라고 한탄했다. 연합군 쪽에서는 주유가 지휘선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추격을 명령했다. 주유는 175년 태생으로 오나라의 총사령관이자 손권의 매형이었다. 그는 손책 시절부터 지략으로 이름을 날렸고 적벽에서 조조를 꺾는 것이 오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주유의 마음에는 황제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조조를 끝장내야 한다라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크게 외쳤다. 조조를 생포하라. 추격대를 보내 적의 잔당을 섬멸하라. 그의 목소리는 강물을 울렸고 연합군의 함성이 뒤따랐다. 주유의 의도는 명확했다. 조조를 잡아 오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유비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그는 감령을 선봉 추격대로 임명했다. 감령은 170년대에 태어난 오나라의 용장으로 원래 해적 출신이었다. 그는 강동의 물길에서 자라 수전에 능했으며 손권을 섬긴 후 오나라의 칼이 되어 적을 베리라는 각오를 세웠다. 감령의 성격은 대담하고 호탕했으며 전장에서의 용맹으로 유명했다. 그는 주유의 명령을 받자마자 배를 몰아 조조군의 후미를 쫓았다. 조조의 목을 베겠다. 따라오라. 감령의 외침에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추격에 나섰다. 그의 생각은 이 기회에 조조를 잡아 영웅이 되리라였다. 감령의 배가 불타는 잔해를 뚫고 나아가자 조조군의 잔당이 보였다. 조조는 허저의 등에 업힌 채 화용도로 향하는 길로 퇴각했다. 그의 화상이 고통스럽게 타들어갔으나 그는 이를 참으며 북으로 돌아가 군대를 재정비하면 다시 남하할 수 있다라고 다짐했다. 장료는 후미에서 연합군의 추격을 막아내기 위해 병사들을 배치했다. 그는 화살을 피하며 주공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친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합군의 화살 비가 쏟아지자 장료의 부하 하나가 쓰러졌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검을 휘둘렀다. 주유는 지휘선에서 추격의 진척을 살피며 감령이 조조를 잡으면 천하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자신감이 넘쳤으나 조조의 교활함을 경계했다. 감령은 물살을 가르며 조조군을 압박했으나 불타는 함선의 연기로 시야가 가려졌다. 그는 조조의 그림자라도 잡겠다. 라고 외치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조조는 허저의 도움으로 진흙탕기를 헤치며 탈출했다. 그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다. 주유와 유비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치욕을 갚기 위해 화북을 철옹성으로 만들리라. 조조의 마음은 패배의 아픔으로 가득했으나 그 속에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장료는 추격을 뿌리치며 조조를 따라잡았고 그의 곁을 지켰다. 주공 무사하십니다. 이제 북으로 가서 힘을 키웁시다. 장료의 말에 조조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에는 여전한 야망이 빛났다. 연합군의 추격은 점점 세차졌으나 조조의 탈출은 가까스로 성공했다. 감령은 불타는 강변에서 조조의 잔당을 베었으나 본인을 놓쳤다. 조조가 도망쳤구나. 하지만 그의 군대는 괴멸되었다. 감령의 보고를 받은 주유는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제 오나라의 미래를 굳히자라고 다짐했다. 조조군의 대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연합군의 추격이 그 뒤를 장식했다. 조조는 화상을 입은 몸으로 북쪽을 향하며 이 패배가 내 대업의 새 출발이 되리라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허저는 조조를 업고 걸으며 주공의 꿈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싸우겠습니다. 장료는 후위를 맡아 주공의 곁을 영원히 지키리라라는 각오를 새겼다. 주유와 감령의 추격은 조조의 퇴각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으나 그의 야심은 꺾이지 않았다. 이 전투의 전환은 삼국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고 조조의 패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조조는 먼 북쪽 들판을 상상하며 유비와 손권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손에 넣으리라라고 결심했다. 연합군의 함성이 멀어지며 밤이 깊어갔으나 조조의 눈동자에는 여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허저의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그의 충성은 변함없었다. 장료는 뒤를 돌아보며 추격의 기미를 살폈고 주유는 승리의 여운을 즐기며 본진으로 돌아갔다. 감령은 아쉬움을 삼키며 다음 기회에 조조의 목을 베리라라고 다짐했다. 이렇게 적벽의 불길은 꺼졌으나 그 여파는 천하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조의 패배는 그의 인생에서 큰 상처가 되었으나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 터였다. 그는 화용도의 진흙을 밟으며 내 실수는 주유의 지략이었으나 내 힘은 여전하다라고 중얼거렸다. 장료와 허저의 도움으로 그는 생존했고 그들의 충성이 그의 미래를 지탱했다. 조조는 북으로 가는 길에서 병사들의 시신을 보며 가슴이 아팠으나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라고 다짐했다. 조조는 허저의 등에서 내려와 스스로 걸으며 화북으로 돌아가 군대를 재편하리라라고 말했다. 허도의 전각에 앉아 조조는 곽가를 불러들였다. 곽가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여전한 지혜로 조조를 위로했다. 조공, 적벽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수군이 약하고 북방의 기마병이 남방의 수로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지요. 하지만 형주는 잃었어도 화북의 광활한 평야와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내정을 다스리고 군대를 재편하면 다시 남아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곽가, 내 말이 옳다. 유비의 인덕과 손권의 수군이 우리를 꺾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천하를 손에 쥐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밤마다 꿈에서 불타는 배들을 보며 깨어나곤 했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은 내 대업의 최대 걸림돌이다. 하지만 화북을 굳건히 다지면 천하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다짐하며 그는 참모들을 소집했다. 순욱, 순유, 황권, 정욱, 가후 등 그의 핵심 지략가들이 모였다. 순욱은 157년 영천 출신으로 조조의 오랜 참모이자 행정의 달인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한실의 충신으로서 학문을 쌓았고 덕과 법의 조화가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신념을 가졌다. 순욱은 조공,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경감해야 합니다. 황하 유역의 토지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정비하면 식량이 풍족해질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화북의 광산을 개발하고 병사들의 급여를 안정시키면 사기가 오를 것입니다. 또한 유민들을 모아 새로운 마을을 건설합시다라고 제안했다. 황권은 170년대 강하 출신으로 형주 출신의 관리로서 남방 사정에 밝았다. 그는 형주의 백성들은 조공의 관대함을 기억합니다. 첩자들을 통해 그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은밀히 지원하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욱은 군대의 훈련을 강화하고 신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호수에서 연습을 시키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가후는 손권과 유비의 동맹을 이간질하십시오. 유비가 형주를 독차지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교활한 계책을 내놓았다. 조조는 이들의 말을 듣고 결심했다. 좋다.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농업을 일으켜 화북을 철옹성으로 만들자. 군대를 재편하고 첩자망을 강화하라. 유비와 손권의 움직임을 한치도 놓치지 마라. 209년 조조는 화북의 내정을 다지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황하의 제방을 보강하고 토지를 재분배하여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였다. 병사들에게는 휴식을 주고 가족을 돌볼 시간을 허락하며 사기를 회복시켰다. 허도의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며 그는 민심이 곧 천하의 근본이다. 백성들이 배부르고 안정되어야 군대가 강해진다라고 되뇌었다. 동시에 그는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기마병들을 재교육하고 수군을 위한 새로운 배를 건조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유비와 손권에 대한 경계가 자리 잡았다. 첩자들에게 유비의 형주 점령과 손권의 강동 강화 동향을 면밀히 살피라. 그들이 다시 연합하면 내 대업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제갈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라라고 지시했다. 첩자들은 은밀히 남하하여 정보를 모았다. 한편 손권은 적벽의 승리로 강동의 위상을 높였다. 그는 182년 부춘 출신으로 형 손책의 유지를 이어받아 오나라를 다스렸다. 어린 시절 무예와 지략을 익히며 강남의 패자가 되리라는 야심을 키웠다. 적벽 후 그는 주유와 노숙을 불러 형주의 일부를 유비에게 양보했지만 우리의 수군이 천하를 지킬 열쇠다. 강동을 요새화하고 해군을 강화하라라고 명령했다. 주유는 주공, 조조가 북으로 물러났지만 곧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유비와의 동맹을 유지하며 힘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노숙은 형주의 북부는 유비에게 맡기고 우리는 남부와 강남을 굳히십시오.
백성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상업을 장려합시다라고 말했다. 손권은 이들의 말을 따르며 강동의 성벽을 쌓고 수군을 훈련시켰다. 유비는 적벽대전의 승리로 형주 남부 사군인 무릉, 장사, 계양, 영릉을 점령하며 기반을 다졌다. 그는 161년 탁군 출신으로 집신 장수에서 한실 부흥을 꿈꾸는 군주로 성장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한실의 피를 이어 백성들을 구하라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황건적의 난 속에서 관우, 장비와 의리를 맺었다. 적벽의 승리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그는 형주는 아직 불안하다. 손권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힘을 키워야 한다. 조조의 반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유비는 제갈량, 관우, 장비, 방통 등 참모와 장수들을 모아 논의했다. 제갈량은 장군, 형주 남부를 다졌으니 이제 익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유장의 땅은 풍요롭고 산세가 험준합니다. 한중의 장로를 명분으로 진군하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손권과 형주 분할을 협상하여 동맹을 강화하십시오라고 조언했다. 관우는 형님, 제가 형주를 지키겠습니다. 조조가 다시 쳐들어오면 내 청룡도가 그들을 베고 수염이 적의 피로 물들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다. 장비는 형님, 익주로 가서 새로운 기반을 다집시다. 조조의 군대가 와도 내 창이 그들을 찌르고 포효가 산천을 흔들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211년 유비는 익주몽 유장의 초청을 받아 한중의 장로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익주로 향했다. 유장은 160년대 출신으로 익주의 군주로서 온화하지만 우유부단했다. 그는 백성들을 지키려면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믿었으나 속으로는 유비의 야심을 의심했다. 유비는 유장의 초청을 받아들였지만 제갈량의 계책에 따라 은밀히 군대를 이동시켰다. 익주는 내 대업의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다. 유장은 덕은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그릇이 아니다라고 결심했다. 212년 유비는 돌연 유장을 공격했다. 장비가 선봉에 서서 요충지를 점령하고 관우가 형주에서 지원군을 보냈다. 제갈량은 화계와 매복으로 유장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유장은 유비가 나를 배신하다니 라고 탄식하며 항복을 준비했다. 213년 전투는 치열했다. 유비의 군대는 익주의 산악지대를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쳤고 유장의 장수 장임과 엄한이 잇따라 패배했다. 214년 유비는 성도를 함락시키고 익주를 손에 넣었다. 그는 성도의 전각에 서서 이제 촉한의 기틀을 다질 때다. 한실 부흥의 꿈이 현실이 된다라고 선언했다. 제갈량은 장군, 익주는 풍요롭고 험준합니다. 이곳에서 군대를 키우고 법치를 세우면 조조를 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손권과 형주를 놓고 협상을 계속하십시오라고 격려했다. 유비는 선생의 지략과 형제들의 충성, 그리고 마초, 황충 같은 신장들의 힘이 있으니 천하를 삼분할 수 있다라고 다짐했다. 익주 점령 후 유비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고 세금을 줄여 민심을 얻었다. 그는 초계 백성들은 한실의 후예를 따를 것이다라고 믿었다. 213년 조조는
한중제로부터 위공에 봉해졌다. 그는 허도에서 황권과 순유에게 위공의 자리로 천하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유비가 익주를 취했다는 소식이 불안하다. 그의 세력이 커지면 화북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황권은 유비는 인덕으로 백성들을 끌어모았지만 그의 군대는 아직 약합니다. 한중의 장로를 지원하여 유비를 견제하십시오. 장로는 유비의 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분석했다. 순유는 경제적으로 압박하십시오. 무역로를 차단하고 첩자들을 통해 익주의 불안을 조장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조조는 장로를 지원하여 유비를 견제하라. 그의 세력이 커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동시에 손권에게 형주를 독차지하도록 유도하여 유비와의 갈등을 키우라라고 명령했다. 그는 속으로 유비가 익주를 얻었으니 손권과의 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간질로 그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 화북을 다진 후 다시 남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215년 조조는 하남과 산동의 농지를 대규모로 개간하고 군량을 비축했다. 그는 하후돈, 조인 같은 장수들에게 군대를 정예화하라. 다음 전쟁은 익주와 강동을 향할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216년 조조는 위왕에 봉해지며 황제의 위세를 갖췄다. 그는 허도의 궁궐에서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이제 천하의 절반이 내 손에 있다. 하지만 유비와 손권이 남아있는 한내 꿈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순욱에게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병사들의 충성을 얻어야 한다.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법을 엄정히 적용하라라고 지시했다. 순욱은 조공, 농업을 일으키고 법을 공정히 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유학자들을 등용하여 한실의 명분을 약화시키십시오라고 답했다. 조조는 농지를 개간하고 군대를 정비하며 다시 남하할 날을 준비해야 한다. 유비의 익주와 손권의 강동을 무너뜨리리라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그는 문학에도 힘을 쏟아 건한문학을 꽃피웠다. 조비, 조식 같은 아들들과 함께 시를 지으며 마음을 달랬다. 219년 유비는 한중에서 조조의 대장 하후연을 격파하고 한중왕에 올랐다. 하후연은 150년대 말 출신으로 조조의 충실한 장군이자 용맹으로 유명했다. 그는 형님의 대업을 위해 한중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했지만 황충의 기습과 제갈량의 계책에 무너졌다. 황충은 노장으로서 늙은 몸이지만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하후연의 목을 베었다. 유비는 한중의 험준한 산세를 보며 이곳은 촉한의 방패다. 조조가 다시 오더라도 막을 수 있다. 이제 천하 3분의 기반이 잡혔다라고 자신했다. 제갈량은 장군, 한중을 얻었으니 이제 조조의 북방과 손권의 동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손권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며 형주를 잃었다. 손권은 여몽과 육손을 보내 관우를 포위했다. 관우는 맥성에서 고립된 채 형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내 충성은 영원하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다. 그의 죽음은 유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유비는 형제가 떠났으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손권을 용서할 수 없다. 복수하리라. 라고 분노하며 제갈량에게 형주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라라고 명령했다. 제갈량은 장군,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손권과의 전쟁은 조조에게 이득이 됩니다. 먼저 내정을 다지며 때를 기다립시다라고 만류했지만 유비의 복수심은 불타올랐다. 조조는 허도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관우가 죽고 형주가 손권의 손에 떨어졌다.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흔들릴 것이다. 이는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그는 곽가에게 손권이 형주를 취했으니 유비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이 틈을 이용해 촉과 오를 각계격파해야 한다. 첩자들을 보내 유비의 분노를 부추기고 손권에게 동맹을 제안하라라고 말했다. 곽가는 조공, 손권은 야심이 크지만 조조의 위세를 두려워합니다. 형주를 인정해주는 대신 유비를 함께 치자고 유혹하십시오. 그들의 싸움을 부추기면 우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조조는 좋다. 첩자들을 보내 유비와 손권의 갈등을 키우라. 화북을 다진 후 다시 남하하여 천하를 손에 넣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는 허도의 성루에 서서 북쪽의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며 적벽의 패배는 아프지만 내 야심은 꺾이지 않았다. 유비와 손권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하리라. 내 후손들이 황제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삼국의 지형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조조는 화북을 굳건히 다지며 위에 기틀을 세웠고 유비는 형주와 익주를 기반으로 촉한의 꿈을 키웠다. 손권은 형주를 손에 넣으며 오의 세력을 확장했지만 유비와의 갈등은 새로운 불씨가 되었다. 조조의 야심은 여전히 천하를 향하고 있었지만 촉과 오의 저항은 그의 길을 가로막았고 이는 오랜 전쟁의 서막이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조조의 몸은 더 이상 운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병상에 누운 조조의 몸은 이미 다 부서져 가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강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천장을 응시하며 그는 한평생을 돌아보았다. 황건적을 토벌하고 동탁을 맞서고 원소를 꺾고 유비와 손권과 줄다리기 하던 그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생생한 기억은 의외로 적벽에서 맛본 패배의 순간이었다. 바람에 휩쓸려 번지던 불꽃과 병사들의 절규, 그날의 연기가 지금도 코를 찌르는 것만 같았다. 삼국 통일,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다.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그는 힘으로, 책략으로, 때로는 무자비한 결단으로 천하의 절반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장강을 사이에 둔 그 남쪽의 땅, 유비와 손권의 그 연합 앞에서는 그의 모든 패기도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죽으면 조비가 그 무거운 짐을 이어갈 수 있을까? 조식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그의 감성적인 성격이 군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천명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가슴 깊이에서 침음을 토해냈다.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주위를 맴도는 조비와 다른 신하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힘을 주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내 뒤는 조비가 맡아라. 형제지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돕거라. 천하는 아직 넓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 적벽의 불바다를 보는 것만 같았다. 그가 평생을 들여 쌓아 올린 위협이 결국 강 하나를 건너지 못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사무치는 한으로 남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의 입가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여전히 위협 있는 군주의 표정이 남아 있었다. 조조는 220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지는 조비에게 이어져 위나라가 건국되었다. 유비는 221년 황제에 즉위하며 촉한을 세웠고 손권은 222년 오왕이 되었다. 천하 3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장강의 불길이 꺼진 후 삼국의 운명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조비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187년 태생으로 조조의 적자였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무예를 익히며 아버지의 대업을 완성하리라는 각오를 다졌다. 조비는 조조의 죽음 후 한원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위나라를 건국했다. 그는 연호를 황초로 정하고 낙양을 수도로 삼았다. 조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패배를 설욕하고 천하를 통일하리라는 열망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참모 순유를 불러 말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위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촉과 오를 무너뜨려야 한다. 순유는 163년 영천 출신으로 순욱의 조카이자 행정의 달인이었다. 그는 폐하 농업과 군대를 강화하면 백성들의 충성이 따라올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조비는 그의 말에 따라 화북의 토지를 개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위나라의 기틀은 이렇게 다져졌으나 조비의 야망은 아버지처럼 크고 복잡했다. 그는 속으로 유비가 황제를 칭하면 천하의 민심이 흔들릴 터라고 경계했다. 한편 유비는 221년 성도에서 촉한을 건국하고 황제에 즉위했다. 그는 161년 탁군 출신으로 집신 장수에서 한실 부흥을 꿈꾸는 군주로 성장했다. 적벽의 승리로 형주 남부를 얻었고 익주를 점령하며 기반을 다졌으나 219년 관우의 죽음은 그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유비는 관우의 전사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말했다. 형제가 떠났으니 내 심장이 찢어진다. 손권을 용서할 수 없다. 그의 분노는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릉으로 향하는 군대를 이끌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폐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내정을 다지십시오. 오나라와의 전쟁은 위나라의 이득입니다. 라고 간했으나 유비의 복수심은 멈추지 않았다. 222년 유비는 이릉에서 육손의 화공에 대패했다. 육손은 183년 태생으로 오나라의 젊은 장수였다. 그는 학문과 무예를 겸비했으며 강동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 믿었다. 관우가 형주를 잃고 오나라에 의해 처형된 후 유비는 황제에 오른 직후 가장 먼저 촉한의 정예 부대를 총동원해 친정에 나서 관우의 복수를 위해 떠났다. 제갈량과 조온 등 중신들의 극력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불탄 유비는 221년 7월 대군을 이끌고 장강을 따라 동진했다. 전쟁 초기 촉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선봉부대가 이릉 일대까지 빠르게 육박했다.
손권은 항복파였던 부용의 형인 부사인과 미방 등을 보내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대장 육손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방어를 맡겼다. 육손은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휘하 장수들의 불만이 컸지만 그는 철저히 지키기만 할 뿐 결전을 피했다. 유비는 장강 남한을 따라 산줄기를 따라 50여 개의 진영을 8달 이상 늘어뜨린 채 진지를 구축했다. 그는 더운 여름을 피해 숲속에 주둔했으며 오군의 주공이 언제 올지 기다리며 지루한 대치상을 이어갔다. 이 기나긴 대치는 촉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보급선을 소모시켰다. 결정적 순간은 222년 여름이 찾아오면서부터였다. 장강 유역의 무더위는 촉군을 지치게 했고 유비는 결국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진지를 산림 깊은 곳으로 옮기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는 바로 육손이 그토록 기다리던 화공 개시의 절호의 기회였다. 육손은 먼저 소규모 부대를 보내 유비의 진영을 시험해 본 뒤 본격적인 화공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오군 병사들은 각자 한 다발씩 마른 풀단을 들고 촉군 진영으로 돌진해 불을 질렀다. 마른 나무로 만든 진지는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고 바람까지 불어오며 불길은 진영 전체로 번져나갔다. 대혼란이 시작되었다.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촉군은 제대로 진영을 유지할 수 없었고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를 노린 육손의 본대가 총 공격을 가해 촉군은 참혹한 사륙전을 당했다. 유비의 친위대마도 무너졌고 많은 장수들이 전사했다. 유비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야간에 백제성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촉한의 정예 부대와 군사물자는 이 전투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 전투에서 촉한은 장수 부용, 마량, 사마궁 등이 전사했고 두로, 윤영 등은 항복하다 살해당했다. 황권은 귀로가 막히자 어쩔 수 없어 위나라로 투항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이릉대첩은 동호에게는 육손의 천재성을 입증해준 영웅서사시였지만 촉한에게는 관우의 죽음에 이은 두 번째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유비는 이 패배의 충격과 수치심으로 이듬해 백제성에서 병사했고 촉한은 국력이 크게 약화되어 제갈량의 북벌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로써 위초고 삼국 정립의 판도는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다. 유비는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백제성으로 퇴각한 후 그는 병상에 누워 내 복수가 일이 끝나다니 제갈량의 말이 옳았다라고 한탄했다. 223년 유비는 백제성에서 병사했고 그의 아들 유선이 뒤를 이었다. 유선은 207년 태생으로 나약한 군주였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며 내가 촉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제갈량은 유선을 섭정하며 국정을 이끌었다. 그는 유비의 유지를 이어 한시를 부흥시키리라라고 다짐하며 촉한의 내정을 다졌다. 제갈량은 농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정비했으나 그의 마음에는 위나라의 힘이 너무 크다라는 불안이 있었다. 오나라에서는 손권이 219년 관우를 격파하고 형주를 점령하며 세력을 넓혔다. 형주 점령 후 그는 221년 위나라로부터 오왕에 봉해졌으나 속으로는 위나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건한 24년 손권은 여몽을 시켜
관우를 기습해 형주를 빼앗고 관우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곧바로 엄청난 위기를 불러왔다. 앞에서 설명한 이릉 전투가 그것이었다. 관우를 죽이고 유비의 핵심 영토를 빼앗은 순간 손권은 유비라는 최악의 복수귀를 만들어낸 셈이었기 때문이다. 유비는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기세였고 손권은 동쪽에서는 유비, 북쪽에서는 조조의 협공을 받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손권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첫째, 완전 독립을 유지한 채 유비와 조조 둘 다에게 동시에 맞서는 것. 그러나 이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둘째, 유비와 다시 동맹을 맺는 것. 그러나 방금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았는데 유비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셋째,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 이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조조와 그 뒤를 이은 조비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군사적 보호를 받고 유비의 공격을 막는 전략이었다. 손권은 결국 생존을 위해 세 번째 길을 택했다. 그는 조비가 한나라 황제를 폐위하고 위나라를 세운 직후인 221년 사자를 보내 항복 의사를 전했다. 조비에게 이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유비를 견제할 최고의 방패를 얻은 셈이었다. 조비는 손권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손권을 오왕에 봉했다. 여기서 오왕은 독립된 국가의 군주가 아니라 위황제의 신하를 의미했다. 조비는 손권의 아들 손등을 인질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손권은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대신 표면적으로는 조비에게 조공을 바치고 칭신하는 채 해야 했다. 그러나 손권의 속내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오왕에 봉해졌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구절이 내려졌구나라고 말했다. 구절은 황제가 공이 큰 신하에게 내리는 9가지 예물로 사실상 재위를 찬탈할 준비 단계라는 의미가 있었다. 신하들이 황제를 칭해야 한다고 권하자 손권은 그렇게 하면 한가운데 화약통 위에 앉아서 불타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소? 라고 답했다. 이 대화는 손권이 오왕의 지위가 일시적인 전략적 위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의 목표는 조비의 보호 아래에서 유비의 공격을 막아내고 시간을 벌어 자신의 기반을 다진 후 최종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관계는 이릉대전에서 손권이 유비를 대파하면서 끝나버렸다. 촉한의 위협이 사라지자 손권은 더 이상 조비의 신하 노릇을 할 필요가 없었다. 조비가 손권에게 인질과 공물을 요구하자 손권은 이를 무시했고 조비는 크게 분노하며 대군을 일으켜 남정했지만 강남의 장마와 손권의 방어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229년 손권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에 오르면서 그동안의 위나라 오왕이라는 명분을 완전히 버렸다. 이 모든 과정은 손권이 현실주의적 생존 전략의 전문가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손권은 강남의 성벽을 쌓고 해상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오나라가 천하의 한 축이 되리라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후계 문제에 대한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234년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위나라를 공격했으나
병으로 쓰러졌다. 그는 병상에 누워 한실 부흥의 꿈이 일이 끝나다니라고 한탄하며 숨을 거두었다. 제갈량의 죽음 후 촉하는 장완과 비의가 국정을 이어받았다. 장완은 190년대 태생으로 제갈량의 신임을 받은 행정가였다. 그는 촉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내정을 다졌다. 비의는 190년대 태생으로 제갈량의 후계자로 군사와 행정을 겸비했다. 그는 위나라를 견제하며 촉을 지키리라라고 다짐했으나 촉한의 국력은 점차 약해졌다. 강유는 202년 태생으로 제갈량의 북벌을 이어받은 장수였다. 그는 북벌로 위나라를 무너뜨리리라는 야망을 품었으나 자원의 한계에 부딪혔다. 위나라에서는 조비의 죽음 후 조예가 즉위했으나 그의 통치는 불안정했다. 239년 조예가 죽고 어린 조방이 황제가 되자 사마이가 실권을 잡았다. 사마이는 179년 한해 출신으로 조조 시절부터 지략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위나라를 내 손으로 다스리리라는 야망을 품고 조정을 장악했다.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권력을 키웠다. 사마이는 냉혹한 전략가로 천하의 권력은 강한 자의 것이라 믿었다. 조정에는 사마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학문과 병법을 익히며 권력은 강한 자의 것이라는 신념을 키웠다. 그의 아버지는 한해의 명문가 출신으로 사마이에게 지혜와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가르쳤다. 조조는 사마이의 재능을 높이사 그의 지략이 내 대업을 돕는다라고 믿었으나 그의 야망이 조정을 넘볼 줄은 몰랐다. 사마이는 조비의 즉위 후에도 조용히 힘을 키웠다. 그는 조정의 관리들을 포섭하며 위나라의 실권은 내 손에 쥐어질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첩자들을 통해 촉과 오의 동향을 살피며 천하의 판도를 내 손으로 바꾸리라라고 생각했다. 조비는 사마이의 충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순유에게 말했다. 사마이의 충심을 시험하라. 그의 재능은 필요하지만 조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순유는 고개를 숙이며 폐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그의 마음에는 사마이의 야심이 위나라를 뒤흔들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었다. 순유는 낙양의 거리를 걸으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다. 그는 시장에서 농부들이 쌀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의 안정이 위나라의 뿌리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마이의 세력이 커지며 조정의 분위기는 점차 긴장으로 물들었다. 226년 조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위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아들 조예가 황제에 즉위했다. 조예는 205년 태생으로 조조의 손자이자 문학의 조예가 깊은 군주였다. 그는 어린 시절 조비의 엄격한 교육 아래 자라며 위나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만들리라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조예는 정사보다 예술과 향락에 빠졌다. 그는 궁궐에서 시인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내 통치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믿었다. 그는 시를 읊으며 위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리라라고 노래했으나 그의 통치는 불안정했다. 조정의 관리들은 조예의 방탕함을 비판하며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의지가 없다라고 속삭였다. 사마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예의 향락을 이용해 조정의 실권을 서서히 장악했다. 그는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위나라의 군대는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조정에서 세력을 넓혔다. 사마사는 208년 태생으로 아버지의 냉혹한 지략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사마이의 가르침 아래 자라며 권력은 지략과 힘으로 쟁취한다라는 신념을 키웠다. 사마소는 211년 태생으로 형보다 더 대담하고 야심이 컸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천하를 손에 쥐리라라고 다짐했다. 239년 조예가 병으로 죽고 어린 조방이 황제에 즉위했다. 조방은 232년 태생으로 나약하고 경험 없는 황제였다. 그는 궁궐에서 내가 조조의 후손으로서 위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황제의 자리를 지키려면 충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으나 조방은 사마이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 위축되었다. 사마이는 대장군 조상과 함께 보정 대신이 되었다. 조상은 200년대 태생으로 조조의 먼 친척이자 군사에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조조의 전투를 동경하며 위나라의 황실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라 믿었다. 그러나 사마이의 지략 앞에 그는 무력했다. 조상은 조방을 보필하며 사마이의 야심을 막아야 한다라고 다짐했으나 그의 힘은 부족했다. 249년 사마이는 고평릉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며 조상의 진영을 기습했다. 조상은 병사들에게 사마이의 반역을 막아라 라고 외쳤으나 사마이의 군대는 이미 조정을 장악했다. 사마이는 조상을 포박하며 위나라의 안정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선언했다. 조상은 처형되며 사마에 내 야심이 위나라를 망친다고 외쳤다. 고평릉 사변으로 사마시는 위나라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사마이는 조방을 꼭두각시로 두고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며 내 통치가 위나라를 강하게 한다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사마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는 야망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세금을 관리하며 위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사마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정의 관리들을 포섭했다. 그는 위나라의 황실은 허울일 뿐 사마시가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 믿었다. 사마소는 촉과 오를 견제하며 천하의 패자는 사마시가 될 것이라 다짐했다. 254년 사마사는 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황제로 옹립했다. 조모는 226년 태생으로 사마시의 손에 의해 선택된 허약한 황제였다. 그는 궁궐에서 내가 황제라 하지만 실권은 사마시의 것이라며 한탄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황실의 명예를 지켜라라고 당부했으나 조모는 사마사의 위압에 눌렸다. 사마사는 조정을 장악하며 위나라의 미래는 사마시가 이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반대파를 숙청하며 반역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의 칼은 냉혹했고 조정의 관리들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260년 사마소는 조모를 시해하고
조안을 황제로 세웠다. 조모는 조비의 손자로 14세의 어린 나이에 사마사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사마씨 일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255년 사마사가 죽고 동생 사마소가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전횡은 더욱 심해졌다. 20세가 된 조모는 꼭두각시 신세에 대한 분노와 사마소의 횡포를 더는 참지 못했다. 그는 사마소의 마음은 길거리의 행인들도 다 알고 있다. 내가 참을 수 없으니 반드시 그를 주벌하고야 말겠다라고 외치며 결전을 결심했다. 조모는 스스로 검을 들고 궁중의 시위병과 시종, 일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모아 사마소의 저택으로 향했다. 이는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황제의 돌발 행동에 궁중의 신하들과 병사들은 누구를 도와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이때 사마소의 측근 가충이 나서서 황제를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휘하 장수 성제에게 사공이 너를 기르는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다. 묻지 말고 막아라. 라고 일갈했다. 성제는 주저하지 않고 창을 들고 황제에게 달려들어 조모의 가슴을 찔렀다. 어린 황제가 대로 한가운데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장면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사마소는 즉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모든 죄를 성제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역불도의 죄로 그와 일족을 처형했다. 조모는 황제에서 폐위되어 평민의 예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후에 사마소의 조카 사마염이 즉위한 뒤에야 황제의 예로 복권되었다. 이어 사마소는 조조의 손자인 조안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으나 조안은 완전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조회는 236년 태생으로 사마씨의 꼭두각시였다. 그는 내가 황제의 자리에 있으나 권력은 사마씨의 것이라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어린 시절 조예의 궁궐에서 자라며 황실의 영광을 지키리라라고 꿈꿨으나 사마소의 그림자 앞에 그 꿈은 무너졌다. 사마소는 조정을 완전히 틀어주며 이제 천하의 주인은 사마시다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군대를 강화하고 천하를 노렸다. 263년 사마소는 촉한 정복을 결심하고 대군을 일으켰다. 그는 낙양의 조정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촉하는 유비의 꿈을 이은 허약한 나라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위나라의 위상을 천하에 떨치리라. 그의 눈에는 천하 통일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조의 유사는 위나라를 세웠으나 내가 천하를 하나로 묶으리라. 그는 등에 종회, 제갈서를 장군으로 임명해 촉한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등에는 190년대 태생으로 위나라의 노련한 장수였다. 그는 산악지대에서 자라며 무예를 익혔고 조조 시절부터 전장에서 공을 세웠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의 무관으로 등에에게 충성과 용맹으로 이름을 남겨라라고 가르쳤다. 등에는 은평의 험준한 소도를 택해 기습 작전을 세웠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길은 험난하지만 성도를 단숨에 함락시킬 기회다. 위나라의 영광을 위해 돌진하라. 그의 마음에는 이 전투가 내 이름을 천하에 알릴 것이라는 열망이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길을 뚫으며 병사들을 독려했고 그의 군대는 촉한의 방어를 뚫기 위해 돌진했다.
종회는 205년 태생으로 학문과 병법에 능한 지장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학자들 사이에서 자라며 지략으로 천하를 바꾸리라는 꿈을 키웠다. 그는 사마소의 신임을 받으며 촉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운명이라 믿었다. 종회는 등해와 협력해 촉한의 방어를 교란하며 이 승리가 사마시의 천하를 열 것이라 생각했다. 제갈선은 200년대 태생으로 제갈량의 먼 친척이자 위나라의 장수였다. 그는 제갈량의 명성에 짓눌려 자랐지만 내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야망을 품었다. 그는 은평소도에서 등해의 군대를 지원하며 제갈량의 후광을 넘어 내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다짐했다. 은평소도를 통한 기습은 촉한의 허를 찔렀다. 촉한의 후주 유서는 성도의 궁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참모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나라의 대군이 성도를 치다니 우리가 어찌 막겠는가? 궁궐은 패배의 공기로 무거웠고 유서는 아버지의 꿈이 일이 끝나려는가라고 한탄했다. 촉한의 장군 강유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내가 성도를 지키리라. 강유는 202년 태생으로 제갈량의 북벌을 이어받은 용장이었다. 그러나 촉한의 국력은 이미 쇠퇴했고 강유의 군대는 위나라의 공세를 막을 힘이 없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제갈량의 뜻을 이어 위나라를 막아야 한다라고 외쳤으나 그의 마음에는 촉한의 운명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등해의 기습은 성도의 성문을 무너뜨렸고 유서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263년, 43년간 이어진 촉한은 이렇게 멸망했다. 유서는 항복문서를 쓰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꿈이 일이 끝나다니 내가 한시를 지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쓰라림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사마소는 촉한의 항복 소식을 듣고 낙양에서 미소를 지었다. 촉한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오나라만 남았다. 그는 위나라의 공로로 진왕에 봉해졌다. 그의 가슴에는 천하 통일이 눈앞에 있다라는 확신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촉한을 평정한 이 승리는 위나라의 영광이다. 이제 강남의 오나라를 꺾고 천하를 하나로 만들리라. 그러나 265년 사마소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사마시의 야망을 잠시 멈추게 했으나 그의 아들 사마염이 그 뜻을 이었다. 사마염은 236년 태생으로 사마의의 손자이자 사마소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의 가르침 아래 자라며 사마씨가 천하를 다스리리라는 야망을 키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신중함과 대담함으로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가르쳤고 사마염은 이 가르침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다. 그는 조조의 위나라를 넘어 새로운 왕조를 열겠다라고 다짐했다. 265년 사마염은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 조안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진나라를 건국했다. 조안은 선양문서를 쓰며 황제의 자리는 허울일 뿐 사마씨가 천하의 주인이다라고 한탄했다. 사마염은 무죄로 즉위하며 연호를 태시로 정했다. 그는 낙양의 궁궐에서 선언했다. 진나라는 천하의 새 주인이다.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나라를 다스리리라. 그의 마음에는 조조의 유산을 넘어 천하를 통일하리라는 열망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백성의 안녕이 나라의 뿌리다.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줄여 민심을 얻어야 한다. 그의 조언자 두에는 222년 태생으로 행정과 학문에 능한 인물이었다. 두에는 사마염에게 폐하, 법령을 엄정히 하고 관제를 정비하면 진나라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사마염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268년 법령을 반포하고 관제를 정비했다. 그는 농지를 개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진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낙양의 성벽을 바라보며 그는 이곳이 천하의 중심이 되리라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오나라라는 마지막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오나라를 무너뜨려야 천하가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했다. 279년 사마염은 오나라 정복을 결심하고 20만 대군을 일으켰다. 그는 장군 왕혼과 두예를 불러 말했다. 오나라는 강남의 요새지만 우리의 군대는 그들을 꺾을 것이다. 장강을 건너 건업을 함락하라. 왕혼은 230년대 태생으로 진나라의 충직한 장수였다. 그는 어린 시절 무예를 익히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내 운명이라 믿었다. 그는 폐하의 명을 받아 오나라를 평정하리라라고 다짐했다. 두예는 군대를 이끌며 지략으로 오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장강은 험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그보다 강하다. 건업을 함락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라. 280년 진군은 장강을 건너 건업을 포위했다. 오나라의 손호는 궁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손호는 242년 태생으로 손권의 손자이자 오나라의 마지막 군주였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진나라의 군대가 건업을 포위했다. 우리가 어찌 막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궁궐은 패배의 공기로 가득했다. 손호는 조조와 손권의 싸움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한탄하며 항복을 선언했다. 280년, 60년간 이어진 삼국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사마염은 건업의 궁궐에 입성하며 선언했다. 천하가 하나가 되었다. 진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의 눈에는 조조의 유산과 사마씨의 야망이 얽혀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조의 꿈은 위나라로 시작되었으나 내가 진나라로 천하를 통일했다. 진나라는 천하의 새 주인이 되었고 삼국의 운명은 하나의 왕조 아래로 모였다. 사마염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진나라의 통치는 영원하리라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천하의 안정은 내 손에 달렸다라는 책임감이 있었다. 등에는 촉한 정복의 공로로 후작에 봉해졌으나 그는 내 전공은 사마씨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며 겸손했다. 그는 전장에서의 승리를 회상하며 내 칼이 천하를 바꿨다라고 생각했다. 종회는 촉한의 항복을 보며 내 지략이 사마씨의 천하를 열었다라고 기뻐했으나 그의 야망은 사마염의 통치 아래 묻혔다. 제갈선은 제갈량의 후광을 넘어섰다라고 만족했으나 그의 이름은 진나라의 역사에 작게 남았다. 유선은 항복 후 낙양으로 끌려가며 아버지의 꿈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낙양의 거리를 걸으며 한실의 명맥이 끊겼다라고 중얼거렸다. 강유는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한실 부흥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했다. 그는 촉한의 산을 바라보며 제갈량의 뜻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탄했다. 손호는 건업의 궁궐을 떠나며 강남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장강을 바라보며 오나라의 꿈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사마염은 천하 통일의 기쁨을 만끽했으나 그의 마음에는 조조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사쳤다. 조조의 유지는 위나라를 통해 진나라로 이어졌고 사마시의 야망은 천하를 하나로 만들었다. 삼국시대는 이렇게 끝났으나 조조의 꿈은 진나라의 기틀에 남아있었다. 사마염은 낙양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며 선언했다. 진나라의 시대가 열렸다. 천하의 평화는 내 손에 있다. 그의 통치는 삼국의 혼란을 끝냈으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조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의 야망은 사마염의 손에서 천하 통일로 완성되었다. 삼국시대의 종말은 조조의 유산을 넘어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었다. 조조의 그림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그의 야망을 속삭였으나 사마시의 시대가 천하를 뒤덮었다.